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7장 이타카 편입니다. 시간은 새벽 2시이고 장소는 블룸의 집인 더블린 이클레스가 7번지입니다. 긴 여행을 마친 블룸은 마침내 스티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쉽지만 블룸과 스티븐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18장에서는 몰리의 길고 긴 독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7장의 표제인 이타카는 오디세우스의 왕국이 있는 고향 섬 이름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그는 거지로 분장한 채 몰래 궁궐에 들어가 마침내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아내 페넬로페 곁으로 돌아갑니다. 오디세우스가 경쟁자들을 모두 죽이는 동안 페넬로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율리시스 17장에서 블룸은 잘 것 없는 스티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장례식 때문에 상복을 입는 바람에 미처 열쇠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멀리건에게 열쇠를 준 스티븐처럼 블룸도 집으로 돌아갈 열쇠를 잃은 사람이었는데요. 이에 블룸은 울타리를 넘어 지하실을 통해 몰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율리시스 17장 이타카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룸과 스티븐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주로 음악이나 문학, 아일랜드, 더블린, 그리고 지나간 하루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조형적이거나 회화적인 인상보다는 음악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종교나 국가 사회적 윤리에 대해 반감을 가진 점은 일치하는 점이었고, 스티븐은 식이요법을 중요시하는 블룸의 의견에 대해, 그리고 블룸은 인간 정신의 영원한 긍정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에 대한 스티븐의 견해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인간 정신의 영원한 긍정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 주인공이 반대를 하고 있네요. 대화 끝에 블룸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존재와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존재로부터 지나간 무존재까지 앞으로 그는 한 사람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만인에 의해 존재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가끔 등장하는 작가의 언어의 유의 같은 것인데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모두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블룸 자신은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리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영웅이 아닌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블룸은 습관적으로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열쇠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오늘 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니까 열쇠를 챙겨야겠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것이죠. 그렇다고 이 시간에 곤히 잠들어 있는 몰리를 깨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생각 끝에 블룸은 울타리를 넘어 지하실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자기 집을 몰래 들어가야 하는 오디세우스와 같은 운명인 것이죠. 블룸은 지하실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현관문을 살며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스티븐에게 안락 의자를 내어준 다음 무릎을 꿇고 난로에 불을 붙입니다. 이런 블룸의 모습은 스티븐에게 어느 축제일 아침 블룸처럼 무릎을 꿇고 불을 피워주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개를 들어 부엌 풍경을 바라보는 스티븐의 눈에는 빨랫줄에 걸린 손수건과 양말 등이 보입니다. 물을 사랑하는 자, 물을 깃는 자, 물을 나르는 자인 블룸은 냄비에 물을 담아 난로에 올린 후 수도꼭지로 돌아가 전날 샀던 레몬빈으로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에게도 손 씻을 것을 권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은 물이나 유리 같은 투명한 물질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씻지 않는 스티븐이 최근에 목욕한 것은 8개월 전이었습니다. 스티븐을 위한 코코아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을 둘러보던 블룸의 눈에 낯선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과일 바구니와 백포도주, 그리고 찢어진 경마권 등이었습니다. 보일러 내 방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스티븐은 블룸이 건넨 코코아를 마치 미사를 드리는 신자처럼 진지하고 경건하게 마십니다. 그런 스티븐을 바라보며 블룸은 스티븐의 헤어진 웃옷을 수선해주고 또 손수건 한 장을 주고 싶다 생각하지만 스티븐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권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이어서 블룸과 스티븐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블룸과 스티븐의 나이 차이는 16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티븐이 5살 때와 10살 때 잠시 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이먼이 블룸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연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리오던 부인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다른 작품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종교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어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린 스티븐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죠. 그때 스티븐의 아버지와 격한 논쟁을 벌인 사람이 바로 리오던 부인이었습니다. 그 후 리오던 부인은 스티븐의 집을 나와서 쓸쓸한 호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녀와 함께 대화하며 산책했던 사람이 바로 블룸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재미있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블룸에 관한, 스티븐의 생각에 관한, 그리고 스티븐에 관한, 블룸의 생각에 관한, 스티븐의 생각에 관한, 블룸의 생각이라는 문장입니다. 두 사람이 비로소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표현했네요. 블룸은 헝가리 출신인 아버지가 밀라노와 런던을 거쳐 더블린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스티븐의 부모는 아일랜드의 코크 출신이었습니다. 블룸은 개종한 후 신교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해 세례를 다시 받았고 스티븐은 가톨릭 세례를 받았습니다. 블룸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스티븐은 왕립대학교에서 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룸은 과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스티븐은 예술을 좋아했습니다. 이어서 블룸은 광고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멋지게 차려입은 소녀들이 마차에 앉아 뭔가 열심히 쓰는 연출을 통해 필기 도구를 광고하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티븐은 한적한 호텔에서 한 여인이 메모를 남기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소설적 장면을 상상하죠. 이어서 대화는 여자들에 관한 것으로 흐르는데요. 먼저 블룸은 여성 전용 윤락업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스페인에서 자라 영문법이나 철자를 잘 알지 못하는 몰리를 위해 일부러 외설적인 소설들을 읽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도는 한없이 느리기만 하다고 덧붙이는데요. 몰리는 지적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욕구나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몰리에 관한 이야기는 18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유태어와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어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 스티븐은 블룸에게서 과거의 누적을 그리고 블룸은 스티븐에게서 미래의 숙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블룸은 스티븐에게 노래 한 곡을 청하는데요. 이에 스티븐이 부른 노래는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유태인의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이에 마치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듯한 녹색 옷을 입은 유태인의 딸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이프로 아이의 목을 잘라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룸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이에 스티븐은 이 노래가 한 사람을 반항할 겨를도 없이 무자비하게 제압해버리는 운명에 관한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블룸은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 밀리 또한 유태인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밀리를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블룸은 스티븐에게 이곳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냐고 권합니다. 함께 지낸다면 스티븐에게는 편안한 거주 공간이 생길 것이고 블룸은 좋은 대화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또 몰리는 스티븐에게 이탈리아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블룸은 아까 맡아두었던 스티븐의 돈을 돌려주며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몰리와 스티븐이 서로 성악과 이탈리아어 학습을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스티븐은 블룸의 제안을 선선히 승낙합니다. 어느새 스티븐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블룸은 모든 사람을 비춰줄 촛불을 들고 스티븐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선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봅니다. 이때 몰리가 깨어난 듯 2층에서는 램프가 켜지고 그리고 블룸은 스티븐에게 몰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소변을 보는데요. 블룸의 탄도는 길고 일정했으며 스티븐의 탄도는 높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많이 친해졌다는 뜻이겠죠. 이윽고 두 사람은 조지 성당의 차인벨 소리에 맞춰 악수하고 헤어집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길고 긴 하루를 보낸 블룸이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로 돌아가 몰리를 만날 시간이죠.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블룸은 옮겨진 가구에 이마를 부딪힙니다. 이것은 오디세우스 일화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것처럼 집안에는 여기저기 보일러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열려 있었고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담겨 있었습니다. 블룸은 자신의 집을 되찾는 의식이라도 하듯 솔방울에 불을 붙여 접시 위에 올려놓는데요. 그럼 블룸의 눈에 어지럽혀진 자신의 책장이 보입니다. 블룸이 다시 정리한 그의 책들은 주로 셰익스피어나 스피노자, 탈무드, 천문학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블룸은 갑갑한 옷을 벗으며 지난 하루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양말을 벗은 다음 발톱 조각을 떼어내 그 냄새를 맡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인 이것은 블룸에게 편안한 마음을 돌려주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의자에 앉아 블룸은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상상을 시작합니다. 그 집은 복잡한 시내가 아니라 안락한 교외에 위치해야 하지만 기차역에서는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장과 온실, 그리고 예쁜 꽃밭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곳에서 그는 사륜마차나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을 산책할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두 마리면 적당하겠죠. 사회적 지위에 대해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일정이 신문 사교란에 실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는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경마 정보를 미리 빼내 큰 돈을 벌거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이라면 오렌지 농장에 투자한다거나 수력발전소를 건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차일드나 록펠러 가문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엄청난 매장량의 금광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런 공상들은 블룸의 잠자기 전 습관인데요. 블룸은 이런 공상들이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편안하게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졸리는 것 같네요. 이어서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블룸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블룸의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서랍 안에는 어린 시절 밀리가 그렸던 아빠 얼굴과 여배우의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품 한두 점과 마사의 편지 3통, 우편 주문한 콘돔 2개와 외설적인 그림 2장, 그리고 밀리를 위한 보험증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블룸은 마사로부터 받은 4번째 편지를 더하고 서랍을 닫습니다. 2번째 서랍에는 아버지의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서를 읽은 블룸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자살하거나 아니면 어디 먼 곳으로 떠나야 할 텐데요.
목적지는 아일랜드의 여러 곳이나 실론섬, 예루살렘, 파르테논 신전, 나이에가라 폭포, 티베트, 나폴리 항구 등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아마도 몰리는 신문에 키 작고 뚱뚱한 40살가량 남자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방랑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러 민족과 여러 사건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공간의 극한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길을 인도할 테지요. 이제 블룸은 전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몰리가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가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침대로 다가가니 침대에도 역시 전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치우는 블룸의 얼굴에는 한가닥 미소가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침대에 들어가는 남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무한히 반복되는 행위 중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서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메시지가 이번에는 영원회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남성미 넘치는 보일런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생각해보면 보일런 덕분에 몰리가 지방순회 공연을 떠나게 되었고 건강한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 정리를 마친 블룸은 몰리의 엉덩이에 키스한 다음 방금 깨어난 몰리와 비몽사몽의 대화를 나눕니다. 블룸은 몰리에게 마사의 편지를 받은 것과 거티를 만난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몰리를 위한 죄의 쾌락이라는 책을 산 것과 스티븐을 만난 이야기를 위주로 들려줍니다. 생각해보니 몰리와 마지막으로 완전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들 루디가 태어나기 5주일 전이었으니까 벌써 11년 전입니다. 그 이후 블룸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그들 부부의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몰리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처럼 당당하고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 곁에서 블룸은 어머니의 자궁 속 태아의 자세로 다시 찾은 그의 침대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긴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이제 휴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리시스 17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블룸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문장은 원문에는 He rest, He has traveled 라 적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몹시 반가운 문장인데요. 누구나 언젠가는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위안을 받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은 율리시스 소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든 블룸을 곁에 둔 몰리의 길고 긴 독백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몰리의 독백은 특히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문장으로 유명합니다. 쉼표와 마침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은 문장을 처음 보면 꽤 답답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문법의 틀을 넘어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몰리의 의식의 흐름을 감상하기에는 역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